김재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 아무래도 그러니까 김재규 본인이 중앙정보부장이었고 권력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도 김재규에 대해서 생각이 지금은 조금 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만, 전에는 김재규를 아주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한 적이 있어요. 문 열림 뭐냐면은 그 어린 마음이었죠.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그 학생 운동에 뭐 조금 이렇게 약간 이제 관계하고 참여하고 있었던 그 형편인데 79년 하반기의 상황, 그러니까 이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던 그 시절 그 상황을 보면은 부마 항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여튼 데모를 하면은 유신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흔들봐야 앞만 흔들어봐야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말도 있지만 유신 체제라는 게 너무나 강고한 체제인데 유리가 왜 깨집니까? 강하니까 깨지죠. 그 충격을 안으로 흡수할 장치가 없었던 걸 어린 마음에도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유신 체제 끝을 보겠다. 우리가 박정희가 죽을 거는 상상을 못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신 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그때 든 어린 마음에 든 솔직한 심경이 뭐냐면은 우리가 해방도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서 열심히 싸우면 해방을 우리 손으로 쟁취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뭐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유신 체제는 진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재규에 의해서 우리 손으로 민중혁명으로 유신 체제를 무너뜨리는 가능성이 차단됐다. 거기 그런 좀 아쉬움이랄까, 그게 김재규를 적극 평가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12.6 사건을 유신 체제 내부에서의 권력 다툼으로 그 이해하는 사람들 많고, 그런 입장이 뭐 진보 진영에서 만든 영화 중에 명필름에서 나온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재규가 그런 의미에서 좀 저평가 받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그때 김재규 변호인단을 꾸릴 때 말이죠, 인권 변호사들이 굉장히 거북살스러워했어요. 그제까지 중앙정보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민주인사를 탄압했던 책임자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변호하느냐. 근데 김소환 추기경께서 이제 간곡히 설득해서 그래도 하면서 이제 변호를 하게 됐는데, 변호하는 과정에서는 다 김재규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진실한 사람이구나, 약간 좀 뭐랄까 이제 뭐 나쁘게 얘기하면 과대망상적인 부분도 좀 있더라. 이제 뭐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시민들이 자기가 권력을 잡을 생각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인권 변호사들이 또 감동했던 건 박정희를 그렇게 지켜주더라요. 자기가 박정희를 쏘긴 했지만 공적으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생명 구하려고 박정희를 쏘긴 했지만, 근데 박정희의 여자 문제가 법정에서 밝혀지려고 하니까 부하들이 하려고 하니까 야 그거 하지 마 뭐 하고 그렇게 제지하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박정희를 최대한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런 장을 보면서 저 사람이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했었던 거 아니고, 그리고 인간적인 됨됨이는 좋은 사람이구나, 이제 뭐 상당히 감동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경 씨가 질문하신 겁니다. 예, 박혜경 선생님, 예, 대답이 됐나요? 그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국가사회주의와 닮았는데 그게 남노당 출신이어서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일본의 황도파나
더 통제파는 더 그러고 황도파는 좀 더 농본주의적인 입장이고 박정희가 취한 정책은 정서는 농본주의고 황도파가 좀 섞여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좀 따로 이제 일본사 전공하시는 분들하고 좀 깊이 있게 한번 분석하고 그 세미나를 좀 해봐야 할 일 같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도 국가사회주의적인 발상들은 능히 나올 수 있어요. 꼭 남노당 영향은 아닐 겁니다. 이번 이번 북미 회담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의 대립 관계가 회담 몇 번 갖고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심한 난관이 나올 것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타결시키더라도 장사꾼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타결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게 우리가 그 희망을 접어야 할 그런 상황 전혀 아니고요. 좀 꾸준히 기다리고 그리고 국내에서 이런 그 극우 세력, 수구 세력이 이 부활하고 준동하는 것을 막는데 노력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저런 세상이 다시 오지 않겠죠. 보수 쪽의 정권을 주지 말려면은 우리가 잘 해야죠. 그리고 제대로 된 보수라면 또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꼭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진보가 영원히 잡겠습니까? 다만 자유한국당 같은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 지금 하고 있는 짓 보면은 정말 내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당한테 정권을 내주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50년, 100년 민주개혁 진영이 잡았으면 좋겠는데 민주개혁 진영이 잘못하게 되면은 정권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영원히 그 민주개혁 진영이 집권하는 게 가능할런지 모르겠고요. 저는 자유한국당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유한국당이 분해되고 민주당도 분해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스펙트럼이 너무 커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이제 호남을 장악하고 계실 때는 다 따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거지 계급적인 입장이나 생각이나 뭐 보면은 자유한국당에 갖다 놓는 게 더 어울릴 만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좀 갈라져서 민주당하고 민주당의 보수파와 자유한국당에서 그래도 말 되는 분들이 합쳐져서 보수정당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진보정당 쪽에 민주당에서 진보적인 입장과 정의당이 합쳐져서 새로운 진보정당 그렇게 되면은 정말 수고골통 없이 진보와 보수가 있고 그 바깥에 옛날 자민련보다 조그맣게 뭐 그 우파들이 뭐 없을 수는 없을 테니까 존재하고 또 급진 좌파가 또 이제 새로 형성되고 이제 하는 그런 구도가 됐으면 좋겠긴 한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나경원 이름을 좀 언급을 해주세요. 미스터 망께서는 우리 나경원 아이고 저도 어저께 혈압 올라서 습니다. 나베 박정희가 총 맞지 않았다면 얼마나 정권을 더 잡았을지 저는 그렇게 오래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은님 재혼을 필요가 없었지가 아니라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못하게 재혼을 시켜주는 게 좋았겠죠. 박근혜가 아주 많이 부족한데 정치를 왜 하려고 했을까요? 저 사람은 왜 정치하려고 했을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여의도에 가면 참 많죠. 글쎄요. 정치에 발을 넣지 않았으면 아베의 치욕이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안타까운 점이요. 그리고 농반 진반 최순실 동상 세워주자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지 않았었으면 박정희의 무덤에 과연 못을 박을 수 있었을까. 박정희 얘기 그리고 박근혜 최태민 얘기 그렇게 죽어라 하고 떠들고 다녔어요. 2012년도에 제가 그 대선 때 많이 뭐 했다라고 한 게 그 얘기 하고 다닌 겁니다. 그 얘기는 진짜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도 누구 아버지 얘기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게 왜냐하면
최태민 시절에 박근혜와 최태민 관계에서 보였었던 박근혜의 어떤 정말 의학할 정도의 멍청함이랄까 어리석음이랄까 무책임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보였는데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2012년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작물바구니라는 책을 쓰고요. 그래서 그 작물바구니는 5.16 장학회 얘기였지만 5.16 장학회 얘기 쓰고 뭐 그런 거 쓰는 과정에서 최태민 얘기도 좀 덜어 나오게 되니까 최태민 얘기 많이 떠들고 다녔는데 참 좀 외롭게 떠들었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박근혜로 인하여 박정희 시대를 정리하게 됐죠. 프랑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폴레옹 3세의 동상이 무너지면서 앙샹 레짐이 완전히 깨진 거거든요. 뭐 아마 그 비슷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적폐청산님, 아이디가 적폐청산이네요. 아비가 잘못 사던 집값을 자식들이 벌을 받는다. 뭐 이게 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들 아버지의 잘못에서부터 자유롭고 또 아버지가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거기서 부담지지 않고 그 자유로운 사회 자식들이 뭐 부모와 완전한 단절이 뭐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부모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사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 지점이 공평하고 과정이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결과를 누구나가 그렇다면 결과를 누구나가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셨던 꿈꿔왔던 사회도 바로 그런 사회일 거고요. 예, 아이고 만세 불러주신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이조이님. 예, 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걱정입니다. 2년 만에 뒤치게 당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저도 그건 걱정입니다. 이거는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런데 사실 이거 참모들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본인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좋은 분이거든요. 뭐 여러분들 다 느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단 있는 태도 그리고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서 정말 우리 가슴 아픈 사연들 많잖아요. 가슴 아픈 사연들 그 사연들을 되새기면서 정말 결단을 내리시고 적폐와 온몸으로 부딪히신다면 전 국민이 거기 뒤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기회에 더군다나 줄탁동시에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줄탁동시에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우리 민족에게 이런 기회가 언제 또 다시 오겠습니까? 그 기회를 맞이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처음 당선될 때 우리가 좀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 좋은 분이긴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급은 아니니까. 김대중 노무현 같은 승부사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에게 없었던 촛불 대중이 있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아예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있긴 있었지만 걸음마 뒤뚱뒤뚱 하면서 뛰는 정도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래도 뜀박질한 2016년 17년 촛불을 만들어낸 시민들이 있으니까 뭐 믿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촛불만 믿고 촛불이 외쳤던 바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 같이 드셨으니까 그렇게 밀고 나가는 그 자세 지지율 몇 프로가 빠지고 안 빠지고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 지지율이 왜 빠졌겠습니까? 촛불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능히 해주실 거라고 할 거라고 기대했던 걸 안 하기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저쪽에서 한나라당 그쪽에서 뭐 조금 그쪽 마음에 드는 정책 쓴다고 안 해요. 다 30% 그쪽으로 결집됐어요. 이제는 우리 편을 모아서 제대로 넘어야 할 선을 넘어야 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박정희 시대를 다 커버하다 보니까 3시간 반이 걸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찾아뵙겠습니다.